을 옮겨놓은 듯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쏟아내는 빛은 명품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에 부딪혀 눈부신 파편으로 흩어졌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달콤한 향과 교양 있는 웃음소리, 그리고 은밀한 야망들이 뒤섞여 감돌았다. 이 화려함의 중심에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이 서 있었다. 30 초반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위압감과 냉철함.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말없이 잔을 기울이며 연 회장을 둘러보았다. 그의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은 사람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계산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접근하려 애썼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물러나기 일쑤였다. 그는 비즈니스를 위해 이곳에 왔고 사교는 그에게 있어 가장 불필요한 시간 낭비일 뿐이었다. 같은 공간, 그러나 완전히 다른 세계에 이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호텔의 아르바이트생 유니폼을 입고 은쟁반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샴페인 잔들을 나르고 있었다. 예술대학에 다니는 그녀에게 이곳은 생계를 위한 전쟁터이자 동시에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녀의 관찰력 있는 눈은 벨벳 커튼에 깊은 질감 사람들의 얼굴에 스치는 찰나의 표정, 빛과 어둠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대비를 놓치지 않고 화폭에 담을 상상으로 채웠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 한시라도 빨리 이 고된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옥탑방의 낡은 이젤 앞으로 돌아가고 싶을 뿐이었다. 서연 씨, 저기 3번 테이블 좀 정리해줘요. 매니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연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네라고 대답하고는 능숙하게 빈 잔들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한 중년 남성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경쟁사로 알려진 대역물산의 박이사였다. 기름진 미소를 띤 그의 눈이 음흉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가씨, 잠시만, 이 술 좀 펜트하우스에 있는 강태준 총수에게 전해주겠어. 박 이사가 내민 것은 콘약이 담긴 크리스털 잔이었다. 평범해 보였지만 서연은 순간적으로 그 잔에서 풍기는 미묘하게 다른 아찔한 향을 맡았다. 그녀의 본능이 위험 신호를 보냈다. 죄송하지만 제 업무가 아닙니다.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시는 게. 쭈쭈, 융통성하고는 매니저한테는 내가 얘기해두었어. 이건 아주 중요한 손님을 위한 특별 서비스니까 실수 없이 잘 전달해. 박 이사는 거의 명령조로 말하며 억지로 그녀의 손에 잔을 쥐어주었다.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아르바이트생인 그녀에게 이사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짓이었다. 결국 서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향했다.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다. 이 한 잔의 술이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였다. 펜트하우스의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보석 상자처럼 펼쳐져 있었다. 창가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고 셔츠 소매는 걷어 올려져 있었다. 파티에서의 냉정한 모습과는 달리 어딘가 지치고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이미 파티에서 마신 술에 섞여 있던 약기운 때문에 미세한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다. 누구지?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박 이사님께서 이 술을 전해드리라고. 그 순간 태준의 눈빛이 싸늘하게 돌변했다. 그의 세계에서 이런 식의 접근은 드물지 않았다. 권력을 얻기 위해 혹은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여자와 약을 이용하는 비열한 수법들. 그는 눈앞의 아르바이트생 역시 그 추악한 거래의 일부라고 단정했다. 얼마를 받았지?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이해한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모욕감에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영혼을 팔아 돈을 벌 생각은 해본 적 없었다. 무세운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심부름을...
그만해. 내 눈빛에 욕망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안 보일 줄 알아.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꼭두각시 노릇도 지겨울 텐데. 자는 저기 두고 돈은 테이블 위에 있을 거다. 가지고 나가. 그의 잔인한 말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가 입을 열어 무언가 항변하려던 순간 태준의 몸이 휘청거렸다. 약기운이 마침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다 소파 위로 쓰러졌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모욕감도 잊은 채 서연은 놀라서 그에게 달려갔다. 그의 이마는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의사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그녀가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문으로 향했을 때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잠겨버렸다. 외부에서 잠글 수 있는 특수 보안 시스템이었다. 박 이사의 치밀한 계략이었다. 서연은 패닉에 빠졌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쳐봤지만 방음이 완벽한 펜트하우스에는 그녀의 절규가 메아리칠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예고했던 대로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창을 세차게 때렸고 천둥 소리가 도시의 소음을 삼켰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서연은 의식을 잃은 태준을 소파에 편히 눕히고 젖은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를 경멸했지만 아픈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냉정한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깊은 고뇌와 외로움이 잠든 얼굴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던진 모욕적인 말들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그녀의 마음을 핥히었다. 그의 세계는 이토록 추악하고 위험한 곳이구나.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존엄성 따위는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곳.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서연은 동이 트기 시작하는 창밖을 보며 지친 몸을 일으켰다. 태준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유령처럼 그 공간을 빠져나갈 준비를 했다. 그런데 소파 앞 테이블 위에 놓인 것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두툼한 현금 봉투였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가 의식을 잃기 전 그녀를 위해 준비해둔 돈이었다. 이것이 그가 그녀를 보는 시선이었다. 하룻밤의 대가, 그녀의 존엄성에 매겨진 가격표.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펜트하우스의 비상 잠금 장치를 풀고 새벽의 희미한 빛 속으로 걸어나갔다. 호텔을 빠져나와 비에 젖은 거리를 정신없이 걸었다. 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잿빛이었다. 그녀는 곧장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도시, 그녀의 꿈과 존엄성을 한꺼번에 짓밟아버린 이 서울을 떠나기로. 그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겼다. 아끼던 캔버스와 물감 몇 벌의 옷, 그리고 매니저에게는 몸이 아프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 하나만 남겼다. 학교에는 휴학계를 냈다. 그녀의 존재를 증명하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한 채 그녀는 아침 첫 차에 몸을 실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해진 것은 없었다. 그저 이 남자와 이 도시의 기억이 닿지 않는 곳이면 어디든 상관없었다. 강태준이 지독한 두통과 함께 눈을 떴을 때 펜트하우스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르바이트생의 겁에 질린 눈동자,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경멸적인 말들, 그리고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있는 현금 봉투. 그녀는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곧바로 비서를 시켜 어젯밤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게 했다. CCTV 영상과 내부 조사를 통해 박 이사의 계략 그리고 그녀가 억지로 심부름을 왔다가 갇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녀는 희생자였다. 그런데 자신은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 태준은 당장 그녀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연기처럼 사라진 후였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예술대학 학생.
그러나 학교는 휴학 처리되었고 옥탑방은 비어 있었으며 아르바이트는 그만둔 상태였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에서 그녀의 흔적은 그날 아침 비와 함께 완벽하게 씻겨 내려갔다.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태준의 세계에서 3년은 수십 개의 빌딩이 올라가고 수조 원의 돈이 오가며 기업의 명운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서연에게 3년은 서울의 잿빛 기억을 밀어내고 새로운 색채로 자신의 삶을 채워나가는 시간이었다. 그녀가 정착한 곳은 동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세진이었다. 서울의 숨막히는 속도와는 정반대로 이곳의 시간은 느리고 평화롭게 흘렀다. 아침이면 갈매기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깼고 창문을 열면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밀려왔다. 그녀는 작은 언덕 위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을 임대해 1층은 세봄미술교실이라는 이름의 작은 화실로 2층은 자신의 소박한 보금자리로 꾸몄다. 선생님 제 상어 좀 보세요. 이빨이 100개예요. 7살짜리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그림을 들어 보였다. 서연은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며 활짝 웃었다. 우와 정말 멋진 백상아리네. 이 파란색은 꼭 세진 앞바다 색깔 같다. 그녀의 칭찬에 민준이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다. 화실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크레파스 냄새,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서툴지만 개성 넘치는 그림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3년 전 겁에 질려 도망치던 21살의 이서연은 이제 없었다. 지금의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세봄 선생님이자 조용히 자신의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화가였다. 그녀는 밤이 되면 2층 작업실에서 캔버스 앞에 섰다. 그녀의 그림에는 세진의 푸른 바다와 따뜻한 햇살, 그리고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이 담겨 있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니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처럼 그녀를 찾아왔지만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그 상처를 치유해 나가고 있었다. 이곳에서의 평화는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얻어낸 소중한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출발한 검은색 세단이 세진으로 향하는 해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강태준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푸른 바다를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3년 전보다 더욱 깊어진 눈매와 단단해진 턱선은 그가 보낸 시간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다. TK그룹은 그의 지휘 아래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늘 텅 비어 있었다. 3년 전 그날 아침 텅 빈 펜트하우스에서 깨어난 순간부터 그는 단 하루도 이서연을 잊은 적이 없었다. 죄책감은 족쇄처럼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TK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그녀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땅으로 꺼지거나 하늘로 솟은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자신을 지웠는지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총수님 5분 뒤에 현장에 도착합니다. 조비서의 보고에 태주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현장 상황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셉니다. 특히 환경 파괴와 소음 문제에 대해 우려가 큽니다. TK그룹은 이곳 세진의 최고급 프라이빗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사업이었지만 태준이 직접 이곳까지 온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몇 주 전 수색팀으로부터 희미한 보고가 올라왔다. 세진이라는 작은 해안 도시에 그녀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젊은 여성이 미술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확실하지 않은 그저 가능성일 뿐인 정보였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수백 건의 헛된 보고에 지쳐있던 그에게 이것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다. 차량이 리조트 예정부지 근처에 멈춰섰다. 태준과 조비서 그리고 몇몇 실무진들이 차에서 내렸다. 눈앞에는 개발되지 않은 아름다운 해변과 작은 언덕이 펼쳐져 있었다. 실무진들이 도면을 펼치고 열정적으로 브리핑을 시작했지만 태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부지 넘어 작은 마을의 중심가를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파스텔 톤으로 칠해진 작은 건물.
세봄 미술교실이라고 쓰인 앙증맞은 간판. 그리고 그 건물 앞에서 한 아이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주고 있는 한 여자. 여자는 아이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길게 기른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다. 3년 전의 연약함 대신 차분하고 강인한 분위기가 느껴졌지만 그 따뜻한 미소와 선한 눈매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서연이었다. 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숨이 멎었다. 지난 3년간 수없이 상상해왔던 순간이었다. 그녀를 만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할까, 어떻게 사과할까, 수백 번도 더 되뇌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하얗게 사라졌다. 그는 그저 얼어붙은 채 죄책감과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을 향한 끈질긴 시선을 느낀 것일까?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수십 미터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시간은 거짓말처럼 멈춰섰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핏기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평화롭던 그녀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3년간 필사적으로 묻어두었던 과거가 악몽의 주인공이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본능은 도망이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황급히 화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다. 그 순간 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었다. 닫히려는 문틈으로 그가 손을 밀어 넣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가 듣기에도 낯설게 잠겨 있었다. 서연은 문을 사이에 두고 그의 손을 보며 경악했다. 그녀의 등은 차가운 문에 기대어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평화를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 그는 3년 전 그날 밤의 공포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었다. 이서연 씨, 맞죠? 그는 간신히 물었다.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묻어나왔다. 서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 둘 다 그것이 거짓말임을 알았다. 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3년 동안 당신을 찾았습니다. 그의 목대에서 나온 말은 그가 연습했던 수많은 사과의 말들보다 훨씬 더 진심이었다. 그러나 그 진심은 서연에게 닿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공포를 더욱 키울 뿐이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제발 그냥 가주세요, 제발요. 애원하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의 사과를 원하지 않았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가 쌓아 올린 3년의 시간을 무너뜨리는 폭력이었다. 그의 등 뒤에 서 있는 비서와 직원들, 값비싼 검은색 세단. 그 모든 것이 그녀가 도망쳐온 세계 그 자체였다. 태준은 그녀의 눈에서 진정한 공포를 읽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존재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깨달았다. 그는 억지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그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리고 닫히려는 문틈에서 천천히 손을 뺐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가두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죠.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다시 오겠습니다. 당신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까지. 그 말을 남기고 태준은 돌아섰다. 당황한 조비서와 직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화실문이 닫혔다. 태준은 차에 오르지 않고 한참 동안 굳게 닫힌 그 문을 바라보았다. 3년 만에 그녀를 찾았지만 그와 그녀 사이의 거리는 3년 전보다 더욱 멀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좌절감이 아닌 조용하고 단단한 결심이 서리고 있었다. 화실 안 서연은 문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괜찮다, 괜찮다. 3년간 수없이 되뇌었던 주문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가 애써 지키려 했던
평화로운 세상의 성벽이 그의 등장과 함께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은 이서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날 이후 그녀가 3년간 쌓아 올린 평화로운 일상은 모래성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창밖을 지나는 검은색 세단 한 대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낯선 구둣발 소리만 들려도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아이들 앞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림을 가르치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녀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했다. 그는 화실문을 두드리지도 그녀의 앞을 막아서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세진의 조용한 거점을 마련했다. 리조트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 지휘한다는 명목하에 그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2층 집을 단기 임대했다. 근처 대도시의 최고급 호텔을 제안하는 조 비서의 말을 그는 단칼에 잘랐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작은 도시에 그리고 그녀의 일상의 위협이 아닌 일부로 스며들고 싶었다. 그의 하루는 조용한 관찰로 시작되었다. 그는 새벽 어시장을 찾아가 갓 잡은 생선을 경매하는 거친 활기를 지켜보았고 동네의 작은 백반집에서 어부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꼬부랑 할머니가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 들러서는 서툰 솜씨로 직접 장을 보기도 했다. TK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저 한 명의 이방인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그곳에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그의 행동은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화실 창문을 통해 혹은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를 보았다. 그녀가 기억하는 그는 오만하고 냉정하며 세상을 발알아해 둔 사람이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혼자였고 조용했으며 때로는 어색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는 마을 어른들에게 깍듯이 허리를 숙였고 아이들에게는 멀찍이서 부드러운 시선을 보냈다. 그 이질감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의 이미지를 조금씩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외면했다. 그의 시선이 느껴지면 뒤돌아 다른 길로 갔고 그가 있을 법한 장소는 애초에 피했다. 그녀의 마음속 벽은 더욱더 높고 단단해졌다.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실이든 아니든 그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이었고 다시는 그와 엮이고 싶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경계심을 충분히 이해했다. 서두르는 것은 모든 것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 그는 조비서를 통해 그녀가 세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지 조용히 파악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그녀의 작은 화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 그것이 지금의 이서연을 지탱하는 전부였다. 어느 날 그는 조비서로부터 새봄 미술교실이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아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미술용품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 며칠 후 화실 앞으로 커다란 택배 상자들이 배달되었다. 상자 안에는 최고급 전문가용 캔버스와 아크릴 물감 다양한 종류의 붓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발신인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곧이어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다. 직감적으로 그가 보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년 전 그날 밤처럼 또다시 돈으로 자신을 대하려는 것인가. 그의 친절은 그녀에게 또 다른 형태의 모욕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이 물건들을 그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어디로 돌려보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선의로 포장된 그의 행동은 오히려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한편 태준이 세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리조트 프로젝트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도 점점 더 거세지고 교묘해졌다. 처음에는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순수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TK그룹 같은 대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같은 영세상인들은 다 죽어. 그놈들이 밤에 몰래 바다에 폐수를 버린다는 소문이 있어. 근거 없는 악성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일부 주민들은 돈에 매수되어 전문 시위꾼처럼 행동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었다.
태주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경쟁사인 태영건설에 최 회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최 회장은 비열하고 무자비하기로 업계에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3년 전 이제 막 그룹 총수 자리에 오른 태준의 발목을 잡기 위해 호텔에서 약물을 이용한 추문을 꾸몄던 것도 바로 그였다. 계획은 이서연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실패로 돌아갔지만 태준을 향한 그의 적의는 사라지지 않았다. 강태준 그 건방진 놈이 아직도 그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단 말이지. 태영건설 회장실 최 회장은 시가를 질겅거리며 음흉하게 웃었다. 네, 회장님. 리조트 사업을 직접 챙기는 모양입니다. 흥애송이 녀석. 사업이 아니라 여자 때문에 발이 묶인 거겠지. 3년 전에 놓친 그 계집을 거기서 찾았다는 보고를 받았어. 좋아, 아주 잘 됐어. 이번에는 사업과 여자를 한꺼번에 날려버릴 기회야. 불씨를 더 키워. 건설 현장에 작은 선물도 좀 보내주고. 며칠 뒤 리조트 건설 예정 부지에 세워져 있던 가설 사무실이 원인 모를 화재로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최 회장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사건의 보고를 받은 태준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최 회장의 비열한 수법을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리조트 사업의 성공도 중요했지만 그는 이 싸움이 애꿎은 세진 주민들과 이서연에게까지 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복잡한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태준은 무작정 차를 몰고 나와 인적 드문 해변에 섰다.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타들어가는 담배를 입에 물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그는 지독히 외로웠다. 그때였다. 저 멀리 방파제 끝에 앉아있는 익숙한 실루엣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서연이었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그녀의 옆모습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로 평화로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에 온전히 몰입해 있었다. 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멀찍이 서서 그녀의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세계를 존중하고 싶었다. 그녀가 3년간 지켜온 그 소중한 평온함을. 한참 동안 그는 그렇게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그는 TK그룹의 총수도 그녀에게 상처를 준 가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한 여자의 모습에 마음을 빼앗긴 남자일 뿐이었다. 스케치를 마친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짐을 챙기던 그녀는 마침내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그녀의 몸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를 쫓아가거나 말을 걸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담담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3년 전의 오만함도 며칠 전의 절박함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과 존중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아주 작게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해변을 떠났다.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절제된 행동. 그것은 그녀가 기억하던 강태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그 남자가 어쩌면 자신이 사랑하는 이 작은 마을을 위협하는 거대한 악의에 맞서 싸우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복잡한 생각에 그녀는 밤하늘 아래에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최 회장의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악랄했다. 가설 사무실 방화 사건 이후 그는 이제 세진 주민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태영건설 측에서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 마을에 상주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들은 밤마다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며 돌아다녔고 리조트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이봐 할멈 장사 접고 싶어 TK그룹한테 얼마 받아먹었어. 용역들은 서연의 화실 바로 아래층에 있는 작은 식당에 쳐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주인 할머니를 위협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서연은 산산조각난 유리파편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만두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서연이 용기를 내어 소리쳤지만 그들은 비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예쁜 선생님도 계셨네. 당신도 강태준이랑 한패야. 험악한 인상의 남자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으려던 순간이었다. 그 손과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의 뒤에서 들려왔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게 그들 뒤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조비서와 몇 명의 경호원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뭐야 넌? 용역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에게 주먹을 날리려 하자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나머지 용역들은 겁을 먹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태주는 제압당한 용역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싸늘하게 말했다. 초회 회장에게 전해. 다시 한번 이 마을 사람들을 건드리면 그땐 법이 아니라 내가 직접 당신들을 상대할 거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용역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태주는 그제야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다 그녀의 눈에 서린 공포가 자신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전의 상황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어 걸음을 멈췄다. 대신 그는 쓰러져 있는 식당 주인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으십니까?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웠다. 그날 이후 태주는 마을에 사설 경호팀을 배치했다. 그들은 눈에 띄지 않게 마을을 순찰하며 주민들을 보호했다. 그의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덕분에 마을은 거짓말처럼 안정을 되찾았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녀가 증오하고 두려워했던 남자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와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그녀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없었다면 이 작은 마을은 속수무책으로 폭력에 휩쓸렸을 것이다. 며칠 뒤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 회장의 마수는 마침내 서연의 가장 소중한 공간 새봄 미술교실에까지 뻗쳤다. 그가 사주한 지역 언론에서 악의적인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단독 세진 리조트 갈등의 중심 미술학원 여교사와 TK그룹 총수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기사는 3년 전 사건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서연이 돈을 목적으로 태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이번 리조트 건설 역시 그녀가 막대한 이권을 챙기기 위한 것이라는 식으로 매도했다. 기사에는 그녀의 실명과 화실 사진까지 그대로 실렸다. 기사가 나간 후 세상은 차가웠다.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아이들을 더 이상 화실에 보낼 수 없다는 통보가 이어졌다. 어떻게 그런 부도덕한 사람에게 우리 아이를 맡기냐는 비난이 그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화실 문 앞에는 누군가 던진 계란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가 3년간 애써 가꾼 소중한 공간은 순식간에 추문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화실 문을 닫아 걸고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3년 전 서울에서 도망쳤을 때와 같은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또다시 도망쳐야 하는 걸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식당 할머니의 따뜻한 밥, 세진의 푸른 바다. 이곳은 더 이상 도피처가 아닌 그녀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화실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었다. 이서연 씨, 나 좀 들여보내줘요,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문 밖에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나 때문에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다. 서연은 문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하지만 이렇게 숨어만 있으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 문을 열고 나와서 나와 함께 싸워요. 당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이 마을을 위해 함께 싸우자는 그의 말.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늘 혼자였다. 혼자 상처받고, 혼자 도망치고, 혼자 견뎌왔다. 누군가와 함께 맞선다는 것은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비를 흠뻑 맞은 채 무너질 듯 위태로운 표정으로 태준이 서 있었다.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그를 밀어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지금 그녀의 적은 강태준이 아니라 그와 자신을 동시에 파멸시키려는 거대한 악의 최 회장이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동맹이 맺어졌다. 과거의 악연으로 얽혔던 두 사람이 공동의 적을 앞에 두고 마지못해 손을 잡게 된 것이다. 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임시거처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조비서와 법무팀 홍보팀의 핵심 인력들이 모여 있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최 회장과 태영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떠 있었다. 조회 회장은 3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잡지 못했죠. 이번에는 반드시 그의 가면을 벗겨야 합니다. 태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서연은 회의 내내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복잡한 사업 이야기와 법률 용어들이 오갔지만 그녀는 그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스크린 한쪽에 떠있는 태영건설의 리조트 조감도에 멈췄다. 그것은 최 회장이 세진이 아닌 다른 해안 도시에 건설하려다 환경 문제로 허가가 보류된 프로젝트였다. 잠시만요. 이 조감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그녀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태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조비서에게 눈짓했다. 조감도가 화면 전체에 확대되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화가 특유의 예리한 눈으로 조감도의 모든 디테일을 뜯어보기 시작했다. 건물의 배치 조경, 그리고 주변 지형과의 관계,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아주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무언가를. 이상해요. 이 디자인 어딘가 익숙한데. 그녀의 중얼거림에 태준이 물었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서연은 스크린의 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 부분이에요. 건물의 구조와 배치가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춘 것처럼 부자연스러워요. 마치 거대한 배수시설을 감추려는 것처럼. 그녀의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직감적인 지적은 TK그룹의 최고 엘리트들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도 찾아내지 못했던 사건의 본질을 꿰뚫는 한 줄기 빛이었다. 이서연의 지적은 회의실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TK그룹의 최고 엘리트들은 그녀가 가리킨 조감도의 한 부분을 확대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의 표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경악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직감은 정확했다. 태영건설의 리조트 설계되는 주변 자연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의도적으로 위장된 거대한 지하 구조물이 숨겨져 있었다. 이건 공업용 폐수 처리 시설 규모입니다. 일반 리조트에서 나올 생활 하수 처리 시설이라고 보기에는 터무니없이 큽니다. TK그룹의 건설 기술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초회 회장은 처음부터 리조트 사업에 관심이 없었어. 그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던 거야. 태준의 지시에 따라 팀은 즉시 태영건설의 과거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을 재추적했다. 서연이 제시한 위장된 배수시설이라는 새로운 단서를 가지고 파고들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추악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의 한 화학 공장과 비밀리에 계약을 맺고 그들의 막대한 양의 산업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건설하는 리조트나 공장 부지 지하에 거대한 비밀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어 정화되지 않은 독성 폐기물을 심해에 몰래 방류하는 방식으로
엄청난 이익을 챙겨왔다. 그가 세진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도 이곳의 깊은 수심과 복잡한 조류가 폐기물을 은폐하기에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이었다. 미친 자식. 태준의 입에서 나지막한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경쟁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한 도시의 생태계와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최 회장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때부터 강태준과 이서연의 기묘한 공조가 시작되었다. 태준의 임시거처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태준은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자원을 동원해 최 회장의 뒤를 쫓았고 서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예술가적 감수성과 날카로운 관찰력은 아무도 생각지 못한 곳에서 빛을 발했다. 그녀는 태영건설이 배포한 수많은 홍보자료와 위성사진, 심지어는 관광객들이 찍어 올린 SNS 사진들 속에서 미세한 불일치와 위화감을 찾아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그녀는 최 회장이 남긴 거짓의 흔적들을 하나씩 발견해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태영건설이 작년에 찍은 홍보용 항공사진인데 이쪽 해안선의 색깔이 지금의 위성사진과 미묘하게 달라요. 마치 식물들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녀의 지적에 따라 토양 전문가가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다. 그것은 최 회장이 과거에 운영했던 다른 지역의 공장 부지 근처였다. 태준은 함께 밤을 새우며 사건에 몰두하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새로운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그녀의 연약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혜에 매 순간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진 파트너였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짜는 동안 그들 사이의 어색함과 경계심은 자연스럽게 녹아내렸다. 대신 그 자리에는 끈끈한 신뢰와 동지애가 싹트기 시작했다. 태준은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선 깊고 진실한 사랑임을 깨달았다. 그는 밤늦게까지 자료를 보다 지쳐 소파에 잠든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담요를 덮어주었다. 잠든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는 이 싸움이 끝나면 반드시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고백하리라 다짐했다. 서연 역시 달라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의 곁에서 그녀는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일에 대한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력,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를 엿보면서 그녀는 3년 전 자신이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따뜻함에 그녀의 심장은 자신도 모르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기회가 찾아왔다. 태준의 정보팀은 최 회장이 중국 측 파트너와 만나 폐기물 처리 계약의 마지막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비밀리에 세진의 한 별장으로 온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계약 현장을 덮치는 것, 그것이 최 회장을 무너뜨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되었다. 하지만 위험 부담이 너무 컸다. 최 회장의 별장은 경비가 삼엄했고 만에 하나 발각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 이번 일은 너무 위험해. 당신은 여기에 남아있어 줘요.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서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가야겠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뒤에 숨어있고 싶지 않았다. 초회 회장은 예술품 수집가로도 유명해요. 특히 현대미술에 관심이 많죠. 어쩌면 제가 경비원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길을 잃은 미술학도인 척하는 거죠. 그녀의 제안은 대담했지만 설득력이 있었다. 태준은 잠시 고민했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결의를 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그녀와 함께 가는 것을 허락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최전개 경호팀을 동원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작전 당일 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다. 태준과 그의 팀은 별장 주변에 잠입했고 서연은 약속대로 이젤과 스케치북을 들고 길을 잃은 여행객처럼 별장 정문으로 향했다. 여긴 사유지입니다. 당장 돌아가세요. 경비원들이 그녀를 막아섰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대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야경을 그리러 왔다가 길을 잃어서 혹시 전화 한 통만 쓸 수 있을까요?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어요. 그녀의 순진한 외모와 간절한 표정에 경비원들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들이 그녀를 상대하며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태준과 그의 팀은 소리 없이 담을 넘어 별장 안으로 잠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남은 것은 최 회장과 중국 측 파트너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뿐이었다. 태준은 소형 녹음기를 든 채 그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서재의 창문 아래로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서연의 그리고 세진의 운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별장 서재의 창문 아래 강태준은 숨을 죽였다. 소형 녹음기의 빨간 불빛이 그의 절박한 심장박동처럼 깜빡였다. 창문 너머로 최 회장의 기름진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헤어허, 왕 사장 걱정 마시오. 세진 앞바다는 수심이 깊고 조류가 복잡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요. 이건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완벽한 사업이란 말이지. 그래도 TK그룹의 강태준이란 놈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던데 괜찮겠소. 그 애송이하, 지금쯤 여자 문제에 발목이 잡혀 정신이 없을걸. 3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이번에도 그 여자를 이용해 언론에 터뜨리면 그놈은 끝장이야. 그러니 계약서에 서명이나 하시지. 최 회장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지만 그는 냉정함을 유지했다. 모든 것이 녹음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를 지옥으로 보낼 증거였다. 그때였다. 별장 정문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경비견이 짖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서연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정문 앞에서 이서연은 아야 하는 작은 비명과 함께 일부러 이젤을 쓰러뜨렸다. 물감과 붓들이 어두운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어머, 어떡해. 제 물감들. 그녀는 당황한 척하며 쪼그려 앉아 흩어진 미술 도구들을 허둥지둥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다. 경비원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잠시 서재 쪽의 경계를 잊고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 짧은 순간이 태준에게는 천금 같은 시간이었다. 서재 안초의 회장과 왕 사장이 계약서에 막펜을 대는 순간 태준은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금이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서재의 유리창이 깨지며 검은 옷을 입은 태준의 경호팀과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환경범죄 수사대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움직이지마, 모두 손머리 위로. 서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 회장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계약서를 찢어버리려 했지만 이미 태준이 그의 앞을 막아선 후였다. 끝났습니다, 최 회장. 태준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차가웠다. 최 회장은 자신을 무너뜨린 것이 그토록 경멸했던 애송이 강태준이라는 사실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경찰의 손에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작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서연은 약속대로 경호원 한 명의 보호를 받으며 신속하게 현장을 벗어났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작전이 성공했음을 직감했다. 가슴 벅찬 안도감과 함께 기나긴 악몽이 끝나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최 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그의 힘은 막강했다. 그는 법조계의 인맥을 총동원해 구속적 부심을 통해 풀려났다. 그리고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TK그룹이 유망한 경쟁사를 죽이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적반하장격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였다.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돌려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는 마지막 발악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 선 최 회장은 초췌하지만 오히려 더 도끼 오른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거대 자본의 횡포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TK그룹의 강태준 총수는 자신의 야욕을 위해 저와 태영건설을 파렴치한 범죄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는 교묘한 거짓말로 자신을 피해자로 둔갑시켰다. 그리고 마침내 이서연을 향해 독화살을 날렸다. 강태준 총수는 심지어 과거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한 여성을 내세워 저를 음해하는 공작까지 벌였습니다. 순진한 여성을 자신의 사업적 야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 회장의 마지막 승부수가 통하는 것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강태준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하고 위험 있는 걸음으로 이서연이 함께 걷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엄청난 충격이었다. 최 회장이 묘사한 이용당한 순진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직접 가해자와 맞서기 위해 나타난 당당한 모습이었다. 성큼성큼 단상으로 걸어나간 태준은 최 회장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견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초회 회장님, 아주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잊으신 것 같군요.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그리고 스피커를 통해 지독하게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헤어헤어 왕 사장 걱정 마시오. 세진 앞바다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요. 이건 그 누구도 상상 못할 완벽한 사업이란 말이지. 별장에서 녹음된 최 회장의 목소리였다. 자신의 범죄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그 추악한 목소리가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은 경악했고 카메라 플래시는 더욱더 격렬하게 터졌다. 최 회장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태준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스크린을 통해 불법 자금 거래 내역 다른 지역에 오염된 토양 분석 결과, 그리고 태영건설로부터 돈을 받고 거짓 시위를 벌였던 주민들의 양심 선언 영상까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증거들을 폭포수처럼 쏟아냈다. 마지막으로 태준은 자신과 서연을 향한 인신 공격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깊은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눈으로 곁에 선 서연을 바라보았다. 초회 회장은 3년 전에도 이분의 명예를 이용해 저를 공격했고 오늘 또다시 똑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밤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것은 바로 최 회장 자신입니다. 이서연 씨는 이 모든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동시에 최 회장의 범죄를 밝혀낼 최초의 단서를 찾아낸 영웅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평생 갚아도 못다할 사과와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서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회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차분히 둘러보았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입니다. 제 유일한 소망은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의 터전과 이웃들이 위협받는 것을 보았을 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오늘 여러분 모두가 들으신 그대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조용하고 진실된 한마디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 회장은 모든 것을 잃고 단상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추악한 제국은 한낮의 기자회견장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번에는 그 어떤 변호사도 그를 구해낼 수 없을 터였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혼돈의 중심에서 태준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절박하고 진실된 손길이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단단하게 얽혔다. 두 사람은 최 회장의 무너진 야망을 뒤로 한 채 빛의 세례 속으로 함께 걸어나갔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참이었다.
기자회견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복도를 가득 채웠던 카메라 플래시의 광란도 기자들의 아우성도 모두 희미한 배경음처럼 멀어졌다. 혼돈의 중심에서 빠져나온 강태준과 이서연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게 맞잡은 손의 온기만이 현실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태준은 그녀를 데리고 호텔의 가장 조용한 곳 하늘 정원으로 향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3년 전 그녀가 갇혔던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야경과는 달랐다. 이곳에는 부드러운 바람과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섰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난 지금 그들에게는 풀어야 할 또 다른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바로 3년 전 그날 밤 엇갈렸던 그들의 이야기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태준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그는 지난 몇 주간 수없이 했던 그 말을 또다시 반복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의 무게가 달랐다. 그날 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들, 내뱉었던 모든 행동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걸 압니다. 권력에 취해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내 오만함이 당신의 존엄성을 짓밟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고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그날 아침 당신이 사라진 걸 알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을 찾아야 한다는 건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당신의 그 겁에 질렸으면서도 결코 꺾이지 않던 눈빛을, 돈 봉투를 그대로 두고 떠났던 그 마지막 자존심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3년간 단단하게 얼어붙어 있던 마지막 얼음 조각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세진에서 당신을 다시 만났을 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신이 지켜온 그 평화로운 세상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와 함께 싸우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3년 전 처음 본 순간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도 진실하게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다. 이서연 씨, 내게 당신의 상처를 보듬고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삶을 함께 지켜나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한 남자의 절박하고 순수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주간 그가 보여준 모습을 떠올렸다.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나섰던 모습, 그녀의 재능을 존중하고 믿어주었던 모습,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모습. 그녀가 보았던 것은 더 이상 3년 전의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고독하고 상처받았지만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남자 강태준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옅은 미소를 지었다. 눈가에는 작은 이슬이 맺혔다.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대답에 태준의 눈이 커졌다. 당신은 이미 내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내 삶을 지켜주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 또다시 도망쳤을 거예요. 강태준 씨, 당신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맞잡은 그의 손에 부드럽게 힘을 주었다. 과거는 아팠지만 그 과거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 없었겠죠. 그러니 이제 그만 미안해해도 괜찮아요. 그 순간 태준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서연은 더 이상 피하지 않고 그의 품에 기댔다. 그의 심장박동이 그녀의 뺨으로 전해져 왔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하나의 세상에서 마주하게 된 것이다. 몇 달 후 세진은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태영건설의 불법 폐기물 처리로 오염된 해안과 토양을 복원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그리고 기존의 리조트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대신 그는 지역 주민들과 환경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과의 공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호텔 대신 작은 갤러리와 예술가들을 위한 레지던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자연체험 학습 공간이 들어섰다. 세봄 미술 교실은 더 이상 언덕 위 작은 건물이 아니었다. 생태공원 안에 새로 지어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통유리 건물로 이전했다. 세진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온 아이들도 서연에게 그림을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악의적인 스캔들의 주인공이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과 용기로 마을을 지켜낸 영웅으로 모두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연은 새로 생긴 화실 야외 테라스에서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그림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말끔한 슈트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셔츠 차림의 강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의 냉정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주말마다 서울과 세진을 오가며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서연의 든든한 연인이었다. 오늘 우리 화가님들 작품은 어떤가? 그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물었다. 보세요, 민준이가 그린 바다거북이에요. 곧 우리 앞바다로 돌아올 친구들이죠. 서연이 가리킨 그림 속에는 활기차게 헤엄치는 바다거북 가족이 그려져 있었다. 태주는 그림을 보는 서연의 행복한 옆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당신을 보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어. 그의 속삭임에 서연의 뺨이 붉게 물들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살짝 기대며 말했다. 저도 그래요. 두 사람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푸른 바다,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풍경을 바라보았다. 3년 전 폭풍우 치던 그날 밤의 악연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운명이 되었다. 상처와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완성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넘기고 있었다. 그것은 세진의 바다처럼 깊고 따스한 햇살처럼 눈부신 해피엔딩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가난한 소녀가 재벌 총수와 하룻밤을 보낸 후 도망쳤고 3년 후 그가 그녀를 찾아내어 이제는 그녀를 지극히 부드럽게 사랑한다는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서연과 강태준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성장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이 숱한 오해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서로의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언제나 희망의 빛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두 주인공을 아끼고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 여러분,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기계적이었다. 윙윙거리는 에어컨 소리와 기자들의 희미한 셔터 소리만이 그 정적을 메웠다. 서유진은 피고인석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임신 5개월로 살짝 부른 배 위로 두 손을 모은 채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증인석에 서 있는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강태준. 그녀의 남편이자 대한민국 재계를 이끄는 TK그룹의 최연소 회장.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녀를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는 장본인. 증인 피고인 서유진 씨가
TK그룹의 핵심 기술 자료를 경쟁사인 제이테크에 유출했다는 사실을 언제 처음 인지하셨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수트를 입고 있었고 차갑게 다듬어진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유진 쪽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그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지난 3월 15일이었습니다. 제이테크가 저희가 개발 중이던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매우 유사한 기술을 발표한 것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내부 감사를 지시했고 그 결과 제 아내인 서유진 씨의 개인 컴퓨터에서 외부로 기밀 자료가 전송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유진의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는 작은 신음조차 새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자료를 유출한 것은 강태준 자신이었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이테크의 회장과 은밀한 거래를 했고 그 대가로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의 일부를 넘겼다. 그리고 그 거래가 예상치 못하게 수면 위로 떠오를 위험에 처하자 그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장 믿어주는 사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바로 그의 아내 서유진을.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자료가 전송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증인께서는 혹시 피고인이 그런 행동을 한 동기에 대해 짐작가는 바가 있으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한 톤 낮아졌다. 제 아내는 늘 분수에 넘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돈 때문이었을 겁니다. 제이테크에서 거액의 돈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것. 그 말이 유진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그의 사랑뿐이었다. 평범한 고아 출신이었던 그녀를 TK그룹의 안주인으로 만들어준 것은 태준이었다.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더 헌신적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고 그의 그림자로서 사는 삶에 만족했다. 그가 주는 사랑이 그녀 세상의 전부였다. 방청석 한쪽에 앉아있는 한소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태준의 비서이자 그의 숨겨진 여자.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승리자의 희열이 번뜩이고 있었다. 모든 것은 저 여자의 계획이었다. 태준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를 흔들었고 유진을 제거할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했다. 그리고 태준은 기꺼이 그 계획에 동조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운 뒤였다. 강태준이 흘린 눈물 아내에게 배신당한 비극의 주인공을 연기하는 그의 모습에 배심원단은 완전히 설득당한 듯했다. 그는 유진과의 결혼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사치와 허영심 때문에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그가 그녀에게 사주었던 보석들과 옷들 저택은 모두 그녀를 올가매는 증거가 되어버렸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판장이 물었다. 유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에게 터졌다. 그녀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재판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유진은 놓치지 않았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단호했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TK그룹의 비밀을 팔아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제 뱃속의 아이가 압니다. 그녀는 푸른 배를 감싸 안았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진실이었고 유일한 결백의 증거였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진실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다. 피고인 서유진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당. 재판장의 의사봉이 내리쳐지는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유진의 귓가에 울렸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교도관들이 다가와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강태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눈을 봤다. 후회 죄책감 아니 그런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안도감과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냉혹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한소희와 눈을 맞췄다. 그 짧은 순간에 오고 간 눈빛의 의미를 유진은 똑똑히 읽었다. 우리가 이겼어. 절망이 유진의 온몸을 휘감았다. 사랑, 믿음, 미래,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인생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법정문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그를 향한 저주이자 스스로를 향한 맹세였다. 강태준, 당신은 오늘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이까지 버린 거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테니까.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복도 속으로 흩어졌다. 강태준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법정을 빠져나갔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동정했다. 아름다운 아내에게 끔찍하게 배신당한 비운의 황태자. 그의 등 뒤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려 퍼졌다. 서유진의 세상은 그날 끝났다. 그리고 그날 새로운 서유진이 태어났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차가운 감옥으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다. 눈물은 곧 마를 것이고 그 자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을 터였다. 5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 강태준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고 세상은 서유진이라는 이름을 잊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의 치욕과 배신을. 그녀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걱정 마. 엄마가 반드시 우리를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모든 빚을 갚아줄 거야. 몇 배로, 아주 혹독하게. 호송차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언젠가 저 불빛의 한가운데로 가장 높은 곳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임을, 아니 빼앗을 것임을. 그것이 그녀가 앞으로 5년을 버텨낼 유일한 이유였다. 차가운 쇠창살 회색 벽, 그리고 이름 대신 불리는 수임번호 2471. 서유진의 세상은 이 세 가지로 압축되었다. TK그룹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는 이제 손바닥만한 감방이 되었고 최고급 실크 잠옷은 뻣뻣한 수의로 바뀌었다. 처음 몇 주간 그녀는 멍한 상태로 지냈다. 현실감이 없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이곳이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싸늘한 공기와 쇠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새벽빛은 잔인하게 현실을 일깨웠다. 절망은 늪과 같아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혼자가 아니었다. 뱃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이 그녀가 늪에 완전히 잠기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유일한 닻이었다. 아이를 생각하며 억지로 밥을 삼켰고 다른 수감자들의 날 선 시비에도 꿋꿋이 배를 감싸며 버텼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독해졌고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의지로 변해갔다. 출산의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임신 8개월, 아직 세상에 나오기엔 이른 시기였다. 그날 밤 유진은 복도를 울리는 비명을 지르며 교도소 의무실로 실려갔다. 열악한 환경, 무심한 표정의 교도관, 그리고 나이든 의사 한 명이 전부였다. 강태준이 그녀를 위해 준비해두었던 최고급 산부인과와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힘주어 2471 이러다 애하고 너 둘 다 죽어. 의사의 고함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유진은 이를 악물었다. 죽을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한소희와 함께 웃고 있을 그의 얼굴. 그 생각에 증오가 솟구쳤고 그 증오가 기적적인 힘을 만들어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첫 아이의 울음소리가 의무실을 가득 채웠다. 아들이었다. 그리고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또다시 진통이 찾아왔다. 쌍둥이였다. 아들에 이어 딸이 세상에 나왔다.
작고 연약한 두 생명이 그녀의 품에 안겼을 때 유진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지독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눈물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아들은 서준, 딸은 서연. 남편의 성인 강을 붙일 수는 없었다. 아이들은 온전히 그녀의 아이들이었다.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전쟁과도 같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삭막하던 그곳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거칠고 험악하던 수감자들이 서준과 서연의 작은 손짓 하나, 웃음 하나에 무장해제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간식을 나눠주었고 낡은 천으로 인형을 만들어주었다. 아이들은 이 회색빛 세상의 유일한 색깔이자 희망이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진은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다. 박민영, 수임번호 704.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렸지만 거대 권력의 비리를 파헤치다 역으로 함정에 빠져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여자였다. 그녀는 늘 책을 읽었고 다른 수감자들과 어울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었다. 어느 날 박민영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내 사건 기록 대충 훑어봤어. 너무 허술하더군. 강태준 회장이 아주 작정하고 덫을 놨던데. 유진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그걸 어떻게? 교도소 신문에도 내 얘기가 대문짝만하게 났었으니까. 근데 이상하지 않아. 남편이란 작자가 자기 아내를 희생양으로 삼을 정도면 그 뒤에 숨겨야 할 게 얼마나 크다는 뜻일까. 박민영의 말은 유진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저 배신감에만 사로잡혀 있었을 뿐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나약한 고백에 박민영은 희미하게 웃었다.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넌 힘이 없으니까. 세상은 힘없는 자의 진실 따위는 들어주지 않아. 힘을 키워야 해. 돈, 권력, 그리고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지식. 그게 네가 가져야 할 무기야. 그날 이후 박민영은 유진의 스승이 되었다. 유진은 낮에는 아이들을 돌보고 밤에는 박민영에게 법과 경제를 배웠다. 교도소 도서관의 낡은 법정과 경제학 원론책들을 통째로 외울 듯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수심 대신 지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박민영은 그녀에게 기업 지배 구조 주식 시장의 원리, 인수 합병 전략, 그리고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유진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그녀는 강태준이 자신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분석했고 그가 이끄는 TK그룹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며 약점을 찾아냈다. 기억해 서유진, 가장 완벽해 보이는 성벽도 아주 작은 균열에서부터 무너지는 법이야. 넌 그 균열을 찾아내고 아주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해. 그들이 알아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뒤여야만 해. 시간은 흘렀다. 아이들은 교도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엄마라는 말보다 2471이라는 숫자를 먼저 배웠지만 아이들의 미소는 유진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동화책 대신 세계 경제 기사를 읽어주었고 자장가 대신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진은 더 이상 과거에 순진하고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전략가의 그것처럼 깊고 차가워졌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TK그룹을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이 설계도처럼 그려져 있었다. 박민영기 출소하는 자신의 옛 동료들과 비밀리에 연락해 유진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작은 자본금과 새로운 신분, 그리고 그녀를 도울 충성스러운 조력자들이 감옥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출소를 하루 앞둔 밤 유진은 잠든 서준과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은 곧 교도소를 떠나 잠시 위탁시설에 맡겨질 터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것이 더 큰 미래를 위한 작은 희생임을 그녀는 알았다. 아가들아,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가 아주 멋진 성을 지어서 너희를 데리러 갈게.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를 상처 입힐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데려가 줄게.
그녀는 박민영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민영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나가서 네가 배운 대로 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곳으로 돌아오지 마. 네가 승리하는 것이 내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야. 다음 날 아침 교도소 철문이 열렸다. 5년 만에 마주한 바깥 공기는 눈이 시리도록 차가웠지만 유진은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것은 자유의 공기이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공기였다.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는 마침내 날갯짓을 시작했다. 목적지는 단 하나, 자신을 배신한 남자가 서 있는 가장 높은 탑이었다. 그 탑을 제 손으로 무너뜨리기 위해. 출소 후 서유진은 세상에서 증발했다. 그녀의 이름은 주민등록 시스템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과거 기록은 교묘하게 지워졌다. 그 자리에는 루나라는 이름의 새로운 여성이 나타났다. 박민영 변호사가 감옥 안에서 구축해놓은 네트워크가 빛을 발했다. 유진이 과거 부모님에게 물려받았지만 강태주는 존재조차 몰랐던 작은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과 박민영의 지원자들이 익명으로 보낸 투자금이 루나의 초기 자본이 되었다. 그녀는 강남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눈에 띄지 않는 한적한 오피스텔에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이름의 작은 투자 자문 회사를 차렸다. 직원은 단 3명. 박민영이 엄선해서 보낸 인재들이었다. 한때 잘나가던 증권사 애널리스트였지만 내부 고발 후 업계에서 매장당한 김 팀장, 그리고 해킹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 때문에 전과자가 될 뻔했던 젊은주 대리. 그들은 모두 세상에 상처받고 버림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루나의 카리스마와 명확한 비전에 강하게 이끌렸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루나가 첫 회의에서 선언했다. 그녀는 5년 전의 서유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길고 부드럽던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로 바뀌었고 순진하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으로 채워졌다. 값비싼 명품 대신 몸에 완벽하게 맞는 미니멀한 디자인의 정장을 입은 그녀에게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우리의 목표는 가치를 사냥하는 겁니다. 시장이 미처 알아보지 못한 진정한 가치 혹은 거대한 이름 뒤에 숨겨진 썩어빠진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무기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포식자가 될 겁니다. 조용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포식자. 김 팀장과 주 대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들의 잠들어 있던 야망을 깨우는 힘이 있었다. 회사를 안정시킨 루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위탁시설에 맡겨두었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었다. 5년 만에 마주한 서준과 서연은 훌쩍 자라 있었다. 아이들은 낯선 엄마의 모습에 처음에는 경계심을 보였다. 5년간 그들이 기억하는 엄마는 낡은 수의를 입고 희미한 조명 아래서 책만 읽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루나는 말없이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차가운 가면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서준아, 서연아.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그녀의 눈물에 아이들은 경계를 풀고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엄마의 채취, 엄마의 심장 소리. 몸이 기억하는 그리움이었다. 그날 밤 루나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양팔에 껴안고 잠이 들었다. 복수를 위해 강철 심장을 만들었지만 이 두 아이는 그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TK타워 최상층 펜트하우스. 강태주는 잠에서 깨어났다. 또다시 악몽을 꾼 것이다. 꿈속에서 유진은 5년 전 법정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 피를 흘리며 자신을 원망했다. 당신은 당신의 아이까지 버렸어. 그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통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발 아래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5년 동안 TK그룹은 제이테크를 완전히 흡수 합병했고 그의 부와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졌다. 사람들은 그를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다. 공허했다. 한소희는 이제 그의 공식적인 파트너가 되어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쇼윈도 부부와 다를 바 없었다. 태주는 그 누구도 믿지 못했다. 특히 한소희를 가장 의심했다. 그녀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언젠가 자신에게도 유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그 여자 꿈꿨어. 실크 가운을 걸친 한소희가 그의 등 뒤로 다가와 허리를 감쌌다. 태주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내 서재에서 나가. 태준 씨. 아직도 그 여자를 못 잊은 거야.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이룬 이 모든 걸 봐. 당신은 모든 걸 가졌잖아. 가졌다고. 태준이 비웃으며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내가 뭘 가졌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내 옆에 누워있는 여자조차 믿지 못하는데 이게 당신과 내가 원했던 전부인가? 그건 당신이 약해져서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제발 현실을 봐. 현실 터드. 태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5년 전 그 자료 정말 서유진의 컴퓨터에서 나온 게 확실한가? 당신이 손을 쓴 건 아니고. 한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금 날 의심하는 거야.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입 닥쳐. 태주는 그녀를 밀쳐냈다. 다시는 내 앞에서 그 여자 얘기를 꺼내지 마.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서재에 들어오지도 마. 그는 서재에 있는 미니백에서 독한 위스키를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술 기운이 올라왔지만 머릿속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정말 모든 것을 가졌을까? 아니다. 그는 잃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그리고 자신의 핏줄을. 그는 아이의 존재를 애써 외면해왔다. 유진이 감옥에서 유산했을 거라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것이 그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루나의 아파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루나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서재로 향했다. 벽 한쪽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스크린에는 TK그룹의 지배 구조와 계열사 현황,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프로필이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태준의 사진이 있었다. 5년 전보다 더 날카롭고 권위적으로 변한 얼굴. 루나는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강태준, 당신의 겨울은 이제 시작될 거야. 내가 겪었던 5년의 겨울보다 훨씬 더 춥고 길고 혹독한 겨울이. 그녀의 손가락이 스크린 위를 미끄러지며 TK그룹의 가장 약한 고리, 작은 부품을 생산하는 눈에 띄지 않는 계열사 하나를 가리켰다. 첫 번째 사냥감은 너로 정했다. 그녀의 눈이 사냥을 앞둔 안표범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5년간의 기나긴 겨울은 끝났다. 이제 복수의 여왕이 지배하는 잔인한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사무실은 언제나 조용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언제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 앞 루나는 팔짱을 낀 채 TK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멈춘 곳은 TK정밀이라는 작은 회사였다. TK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제니스 시리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독점 공급하는 곳. 겉보기에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작은 톱니바퀴였지만 루나는 그 톱니바퀴 하나가 빠졌을 때 전체 기계가 어떻게 삐걱거리는지 잘 알고 있었다. 김 팀장님, TK정밀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 팀장이 태블릿 PC를 밀어보이며 보고했다. 대표님 말씀대로 전형적인 안전한 계열사입니다. TK전자라는 안정적인 구매처를 믿고 기술 개발이나 원가 절감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핵심 원자재를 스위스의 마테오 호름 메탈이라는 소규모 회사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20년 넘게 이어진 거래라 거의 한 식구처럼 생각하고 있더군요. 계약서도 아주 허술합니다. 루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좋아요. 주 대리님 마테오 호름 메탈 쪽은요?
해커 출신의 주 대리가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화면에 재무제표 몇 개를 띄웠다. 겉보기엔 건실하지만 오너의 아들이 도박 빚으로 거액의 사채를 쓴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금이 절실할 겁니다. 우리가 그 빚을 해결해주고 시장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면 회사를 통째로 넘길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완벽해요. 루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첫 번째 수는 이것으로 정하죠. 유령 회사를 통해 마테오 홀은 메탈을 인수하세요.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강태준이 눈치채서는 안 됩니다. 작전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자금은 홍콩의 유령 회사를 거쳐 스위스의 법무법인으로 흘러들어갔고, 마테오 홀은 메탈의 오너는 아들의 빚을 해결해주고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액을 손에 쥐어주겠다는 제안에 일주일도 고민하지 않고 회사를 넘겼다. TK그룹의 거대한 레이더망에 전혀 포착되지 않은 완벽한 스텔스 인수였다. 변화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었다. 마테오 홀은 메탈의 새로운 경영진은 TK 정밀 측의 내부 물류 시스템 점검을 이유로 원자재 납품을 며칠간 지연시켰다. 그리고 다음 분기 계약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납품가를 3% 인상했다. TK 정밀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일이었지만 수십 년간의 거래 관행에 젖어있던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경영진의 깐깐한 일 처리 방식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이 작은 파장은 TK전자의 생산 라인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었다. 제니스 스마트폰의 생산량이 아주 조금씩 차질을 빚기 시작했고, 이는 영업이익률을 미세하게 갉아먹었다. 강태준은 보고서에서 이 사소한 문제를 읽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서명을 갈겼다. 그의 관심은 온통 더 큰 그림에 쏠려 있었다. 루나의 두 번째 수는 더 대담했다. 정부에서 TK그룹이 차세대 물류 허브 부지로 점 찍어둔 판교의 금싸라기 땅을 공개 입찰에 붙였다. 모든 언론과 업계 관계자들은 당연히 TK가 낙찰받을 것이라 예상했다. 입찰 당일 TK건설의 임원들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입찰장에 들어섰다. 아우라 캐피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입찰 경쟁사 명단에 적힌 낯선 이름에 TK 측 실무자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입찰은 예상대로 TK와 몇몇 대기업의 경쟁으로 흘러갔다. 가격이 치솟았고 마침내 TK가 승리를 확신하며 최종 가격을 써냈다.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우라 캐피탈의 대리인이 조용히 더 높은 가격을 적어냈다. TK가 제시한 가격보다 단 10억 원 높은 금액.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땅은 신생 투자사인 아우라 캐피탈에게 돌아갔다. TK건설 임원들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이는 단순한 사업적 패배가 아니었다. 거인 TK가 신생 다윗에게 공개적으로 한방 맞은 자존심의 문제였다. 그날 저녁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냉기가 흘렀다. 아우라 캐피탈, 도대체 뭐하는 놈들이야. 그의 고함에 비서실이 얼어붙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던졌다. 땅을 빼앗긴 것보다 자신의 예상을 벗어난 존재가 나타났다는 사실에 불쾌했다. 설상가상으로 며칠 뒤 세 번째 사건이 터졌다.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TK건설의 한 고위 임원이 하청업체로부터 수년간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을 터뜨렸다. 주 대리가 TK의 내부 보안망을 조사하다 우연히 발견한 비리 증거를 익명으로 제보한 결과였다. 사건 자체는 재벌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시기가 너무나 절묘했다. 땅 입찰 패배로 체면을 구긴 TK그룹의 이미지에 또다시 흠집이 갔다. 강태준은 울며 겨자먹기로 해당 임원을 해고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납품 지연 입찰 패배, 그리고 내부 비리 폭로. 각각은 그저 운 나쁜 해프닝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태준은 바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서재에서 세 사건의 보고서를 나란히 펼쳐놓았다. 그의 예리한 눈이 사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있었다. 스위스의 작은 원자재 회사 판교의 땅, 그리고 건설사 임원. 이 세 가지는 전혀 상관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TK에게 손해를 입혔고 그 배후에는 항상 아우라 캐피탈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어른거렸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계획된 공격이다. 누군가가 자신과 TK그룹을 향해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정면으로 맞서는 대신 가장 아픈 곳만 골라서 찌르는 아주 영리하고 교활한 방식으로 강태준은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위기감, 그리고 그와 동시에 끓어오르는 기묘한 흥미. 도대체 누구일까? 자신의 제국에 감히 도전장을 내민 배짱 좋은 놈이.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을 연결했다. 조 실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우라 캐피탈, 그리고 그 대표라는 루나라는 여자. 그 여자가 아침으로 뭘 먹고 어떤 브랜드의 커피를 마시는지까지 전부 알아내. 일주일 주지.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내 책상 위에 올려놔. 전화기를 내려놓은 강태준은 통유리창 밖으로 보이는 아우라 캐피탈의 오피스텔 건물을 노려보았다. 아직 어둠 속의 작은 불빛에 불과했지만 그는 직감했다. 저 불빛이 자신의 제국 전체를 태워버릴 거대한 불길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눈에 2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그 잔인하고 냉혹한 승부사의 빛이 다시 번뜩이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강태준의 책상 위에는 루나에 대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조 실장이 이끄는 TK그룹 최고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지만 알아낸 것이라곤 거의 없었다. 대표님, 이 루나라는 여자는 유령 같습니다. 몇 달 전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과거 기록, 학력, 경력, 가족관계 모든 것이 백지 상태입니다. 자금 흐름은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들어와 추적이 불가능하고 회사 운영은 법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쓸모없는 놈들. 고작 알아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 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우라 캐피탈의 초기 자본금 중 일부가 서초동의 작은 빌라를 매각한 대금에서 나왔습니다. 그 빌라의 소유주 기록을 추적해 봤는데 누구야? 5년 전 돌아가신 서유진 씨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서유진 씨가 상속받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서유진, 잊으려 애썼던 이름.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단순한 우연일까? 세상에 그런 우연이 있을까? 아니면 서유진의 유족 중 누군가가 복수를 위해 나타난 것일까? 하지만 그녀는 고아였다.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루나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이번에는 TK그룹의 주력 계열사 중 하나인 TK케미칼이 타겟이었다. 아우라 캐피탈은 시장에 TK케미칼의 실적 부진 루머를 교묘하게 흘렸다. 동시에 주 대리는 위성사진 데이터를 분석해 TK케미칼의 해외 공장 가동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김 팀장은 이를 바탕으로 공매도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구축했다. 며칠 뒤 TK케미칼이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밑도는 최악의 분기 실적을 발표하자 주가는 폭락했다. 아우라 캐피탈은 단 며칠 만에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시장은 이 신생 회사의 예측 능력에 경악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소한 문제가 아니었다. TK그룹의 심장을 겨눈 명백한 공격이었다. 강태준은 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우라 캐피탈의 배후를 캐기 시작했다. 돈의 흐름 관련 인물 모든 것을 샅샅이 뒤졌다. 압박감은 한소희에게도 전해졌다. 강태준이 루나라는 이름에 집착할수록 그녀는 불안해졌다. 자신의 자리가 위태롭다고 느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강태준에게 그녀는 쌓아뒀던 불만을 터뜨렸다. 대체 언제까지 그 루나 타령만 할 거야? 당신답지 않게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건데? 내온 아무것도 몰라. 강태준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싸움이 아니야. 보이지 않는 적이 내 모든 걸 알고 공격해오고 있다고. 그깟 여자 하나 때문에 5년 전 그 여자도 당신 손으로 깨끗하게 처리했잖아. 뭐가 문제야? 순간 강태준의 움직임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한소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방금 뭐라고 했지? 깨끗하게 처리했다고. 한소희는 자신이 말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얼굴이 하얘졌다. 아니, 내 말은 그때 당신이 모든 걸 잘 해결했다는 뜻이지. 아니, 넌 분명 처리했다고 했어. 강태준이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때 증거를 찾은 게 너였지. 유진이 컴퓨터에서 자료를 빼낸 기록.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냈지? 마치 거기에 그게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무세운 소리야. 내가 밤을 새워가며 당신을 도왔는데 이제 와서 날 의심하는 거야. 한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태준의 마음속에 한번 싹튼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서초동의 빌라, 그리고 한소희의 말실수. 조각난 퍼즐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맞춰졌다. 그날 이후 강태준은 변했다. 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무도 몰래 5년 전 서유진의 재판 기록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 증거 목록, 증인 진술, 그리고 판결문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게 서유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이것이 정답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듯이 그는 서재 깊숙한 곳 금괴에 넣어두었던 앨범을 꺼냈다. 그와 서유진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명품이나 보석을 탐하던 여자의 얼굴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을 향한 사랑과 신뢰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끌려나가며 그를 향해 절규하던 그녀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강태준, 당신은 오늘 나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이까지 버린 거야. 아이, 그는 그 존재를 5년간 애써 외면해왔다. 유산되었을 거라, 혹은 태어났더라도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아이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만약 아이가 태어났다면, 만약 서유진이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라면,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가 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목을 조여왔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손으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파괴해버린 것이 된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쌓아 올렸던 성벽에 흉측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무적의 황제는 이제 죄책감과 의심에 시달리는 초라한 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보낸 어느 새벽, 강태준은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TK그룹과는 전혀 상관없는 업계에서 가장 유능하지만 돈만 주면 어떤 더러운 일이든 처리해준다는 사설 탐정에게 비밀리에 전화를 걸었다. 나 강태준이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놀란 기색도 없이 차분하게 답했다. 무엇을 해드릴까요, 회장님? 강태준은 마른 침을 삼키고 아주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5년 전 있었던 TK그룹 기술 유출 사건을 재조사해줘. 피고인은 서유진. 처음부터 다시 모든 것을, 관련된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조사해.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나를 포함해서. 전화를 끄는 그는 어둠 속에 잠긴 자신의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것이 아무리 끔찍하고 잔인할지라도. 사설 탐정의 보고는 예상보다 빨랐고 그 내용은 강태준이 상상했던 죄악보다 더 끔찍했다. 탐정은 돈의 힘으로 5년 전 사건의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회유해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갔다. 결정적인 증거는 TK그룹 서버실의 원본 CCTV 영상이었다. 한소희가 교묘하게 편집해서 경찰에 제출했던 영상이 아니었다. 원본 영상 속에는 사건 당일 밤 서유진이 아닌 한소희가 서버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시스템에 접속했고 미리 준비한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유진의 개인 컴퓨터로 자료를 전송한 것처럼 조작했다. 모든 범행이 불과 10분 안에 이루어졌다. 두 번째 증거는 돈의 흐름이었다.
강태준 자신이 관리하던 비자금이 제이테크 회장에게 흘러들어간 기록, 그리고 그 직후 한소희가 고용한 해커에게 거액이 송금된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다. 서유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고했다. 그녀는 강태준 자신의 죄와 한소희의 야망이 합작해 만들어낸 비극의 희생양일 뿐이었다. 강태준은 서재에서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을 떨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노래졌다. 그는 괴물이었다.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제물로 바친 용서받을 수 없는 괴물. 그가 지난 5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다. 그가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져 내리고 있을 때 세상은 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아우라 캐피탈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동시에 금융시장에서는 아우라 캐피탈이 TK 정밀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선언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터져나왔다. 그동안의 모든 공격은 이 마지막 한 방을 위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베일에 쌓인 여성 CEO 루나의 입에 주목했다. 잠시 후 루나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녀의 말에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바로 TK그룹 기술 유출 사건입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되어 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사람을 여러분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순간 그녀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 5년 전 서유진의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루나는 담담한 목소리로 감정을 배제한 채 사설 탐정이 찾아냈던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다. 편집되지 않은 CCTV 영상, 추악한 돈의 거래 내역, 한소희와 해커의 통화, 녹취록까지. 기자회견장은 경악과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진범이 강태준 회장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를 기획하고 실행한 공범이 바로 한소희라는 사실도.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났을 때 루나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저는 그 사건의 피해자이자 오늘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 5년을 버텨온 사람입니다. 제 이름은 서유진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서유진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기자회견장은 터져나갈 듯한 플래시 세례와 기자들의 고함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죽은 줄 알았던 혹은 세상에서 잊혔던 그녀가 복수의 여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은 TK타워 최상층 강태준의 사무실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화면 속의 유진을 보고 있었다. 아름답고 강인하며 이제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여자. 자신의 손으로 내쳤던 아내. 그때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서유진이었다. 그녀는 방송이 끝나자마자 그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것이다. 5년 만의 대면. 유진아. 강태준의 목에서 갈라진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오랜만이네요, 강태준 회장님. 유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사랑도 증오도 아닌 모든 것이 끝난 사람의 공허한 울림만이 있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줘. 그는 어린아이처럼 빌었다. 하지만 유진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정이고 내 아이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기 위한 내 마지막 싸움이었을 뿐이에요.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김 팀장이 작은 아이 둘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똘망똘망한 눈으로 사무실을 두리번거리는 서준과 서연이었다. 강태준은 숨을 멈췄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온 세상의 소리가 사라졌다. 아들의 얼굴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이, 딸의 얼굴에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유진의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자신의 핏줄. 자신이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아이들. 그가 5년 전 버렸던 세상의 전부가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고통, 후회라는 감정이 거대한 해일처럼 그를 덮쳤다. 그가 이룬 모든 것, 돈, 명예, 권력은 이 아이들의 작은 손가락 하나보다도 가치 없는 것이었다. 결국 그는 무너져 내렸다. 대한민국 재계의 황제 강태준이 서유진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용서를 구하는 소리인지 절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울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한편 한소희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며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서유진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자신들의 모든 범죄가 만천에 드러났다는 사실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녀가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걸려던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녀의 화려했던 삶은 그 순간 끝이 났다. 강태준은 한참 동안 울부짖었다. 유진은 그 모습을 아무 표정 없이 내려다볼 뿐이었다. 동정도 승리감도 아닌 그저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는 깊은 피로감만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다. 서준과 서연은 무릎을 꿇고 우는 남자를 신기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다. 가자 아가들아,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유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자신이 무너뜨린 제국의 폐허 속에서 망가진 남자 혼자 울부짖도록 내버려둔 채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린 5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서유진의 기자회견이 끝나자 세상은 뒤집혔다. TK그룹의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거대 기업은 신기루처럼 무너져 내렸다. 검찰은 즉시 강태준과 한소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한소희는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쓰러졌다. 그녀의 화려했던 야망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썩어갈 운명이 되었다. 강태준은 그룹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채 한때 그의 제국이었던 펜트하우스에 유령처럼 갇혀 지냈다. 기자들이 24시간 집 앞을 지켰고 그는 국민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어제의 동지들은 모두 등을 돌렸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는 잠들지 못하고 술로 시간을 보냈다. 술에 취하면 눈앞에 서준과 서연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자신의 무릎에 엎드려 울던 초라한 모습을 신기하게 쳐다보던 그 순수한 눈망굴. 그 눈빛은 칼이 되어 매일 밤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애초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던 어리석은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몇 주 후 재판을 앞둔 어느 날 강태준은 따돌리고 집을 빠져나왔다. 수척해진 얼굴, 며칠은 입은 듯한 구겨진 정장, 텅 빈 눈동자.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황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택시를 타고 아우라 캐피탈로 향했다. 서유진의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비서의 제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막무가내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유진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유진아. 그가 부르자 그녀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길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은 다시 무릎을 꿇었다. 지난번의 충동적인 붕괴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행동이었다. 그는 바닥에 이마를 댄 채 애원했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너에게 줄게. 내 남은 재산 주식 전부.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러니 제발, 제발 아이들만은. 그의 목소리가 눈물에 잠겨 끊어졌다.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멀리서라도 가끔 볼 수만 있게 해줘.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지 평생 아이들에게 사죄하며 살게. 제발, 그 기회만이라도 줘. 부탁이다, 유진아. 그의 처절한 애원은 사무실의 정적 속으로 무력하게 흩어졌다. 유진은 한참 동안 그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평온했다. 일어나세요, 강태준 씨. 당신이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그녀는 그를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 아래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당신은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내가 원했던 건 당신의 돈이나 사죄가 아니었어요. 난 그저 내 아이들이 상처 없이 평범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가 다시 그를 돌아보았다. 아이들에게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제 와서 당신이 나타난다면 아이들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범죄자인 아빠, 엄마를 감옥에 보낸 아빠. 세상은 아이들에게 그런 꼬리표를 붙이겠죠. 아이들의 평화로운 삶에 당신이 들어올 자리는 없어요. 강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유진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너무 늦었어요, 강태준 씨. 그 한마디가 사형 선고였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증오가 아닌 슬픈 체념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 아빠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은 이제부터 영원히 아이들의 인생에서 사라져주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내 아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속죄예요. 강태준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에게는 구원도 용서도 없다는 것을. 그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간 뒤에도 영원히 그의 삶을 따라다닐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더 이상 할 말도 매달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텅 빈 껍데기처럼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다. 자신의 재판을 그리고 홀로 감당해야 할 끝없는 회한의 시간을 마주하기 위해. 그가 떠난 뒤 유진은 한참 동안 창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지만 이내 사라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그리고 지독했던 인연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다. 몇 달 후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공원. 서유진은 벤치에 앉아 서준과 서연이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쏟아졌다. 아우라 캐피탈은 이제 아우라 파트너스로 이름을 바꾸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유진은 여전히 대표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그녀의 삶의 중심은 일이 아닌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진정한 승리는 복수가 끝난 후에 찾아왔다. 바로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따스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이 순간의 평화.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는 이제 화려한 불꽃을 거두고 따뜻한 온기만을 남긴 채 조용히 세상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복수의 화신도 아니었다. 그녀는 서유진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람이자 서준과 서연의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